텅 빈 식당 안.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정기 휴무일이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많았어요. 냉장고 정리도 해야 하고 창고에 쌓인 재료도 확인해야 했죠. 무엇보다 주방 구석구석 평소에 손 못 댔던 곳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방 선반을 닦고 있는 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상대를 확인하고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반갑게 준호의 이름을 부르자 맞은편에서 형인 저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준호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제겐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녀석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지내온 사이였죠.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앞장서서 녀석을 지켜줬어요. 동생은 체구가 작고 몸이 약해서 또래 아이들한테 자주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앞장서서 막아줬죠. 그렇게 저는 동생을 지켜주고 동생은 저를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녀석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죠.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재벌집 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행복해하는 동생을 보고 있자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다음에 사진 보여줄게. 아참, 형 선물도 사왔어. 아이, 뭘 또 그런 걸 챙겼어. 신혼여행 가서 재수 씨랑 싸우진 않았지? 결혼하면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 아내 말이 진리야, 알겠지? 이러니까 와이프가 형을 좋아하지. 형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실전이 빠삭한 사람이. 그렇게 저와 동생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선물 사왔다고 전화한 거야? 아니, 오늘 전화 목적은 이게 아니고,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휴무일이라 시간은 있었지만 갑작스런 동생의 제안에 조금 의아했어요. 괜찮아.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형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순간 멍했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인사는 나눴지만 그저 신랑 지인으로 소개받은 정도였는데 대체 무슨 일로 저를 보자는 건지 의아했어요.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그냥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데 시간 되면 오늘 와줄 수 있을까? 동생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식 때 뭔가 실수라도 한 건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있었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동생은 제가 긴장한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의 장모님을 뵌 일은 결혼식 당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문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이더군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동생이 보내준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나타났어요. 육중한 대문과 잘 가꿔진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집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멈칫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손을 털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은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곧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동생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좀 알려줘봐. 가보면 알게 될 거야, 형. 너무 긴장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동생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동생을 따라 현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거실로 들어서니 동생 아내와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동생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린 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동시에 동생의 장모님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정중히 마주 인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유심히 제 얼굴을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제 인생의 역대급 반전이 펼쳐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기억이 있을 때부터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오래된 회색빛 건물,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좁은 방에 빼곡히 놓인 2층 침대들. 그 모습만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간혹 집안 사정 때문에 맡겨진 아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이 되면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은 처지 아이들끼리 의지하고 버틸 수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앞서 말한 동생 준호였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은 유독 체구가 작고 병치레가 잦은 아이였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밥도 잘 못 먹어서 늘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앞장서서 막아섰어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제 침대 옆에 앉아있고 밥 먹을 때도 제 옆자리를 고집했어요.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이 들더군요. 내가 아니면 저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갔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게 준호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고아원 도서실에서 낡은 책들을 가져와선 형광등 아래 앉아 밤늦게까지 읽곤 했죠. 동생은 어린 제가 봐도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동생 성적이 우수하다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반면 저는 공부보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습니다. 몸을 쓰는 게 잘 맞았거든요. 특히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공을 차는 순간만큼은 제가 고아원 아이라는 사실도 부모가 없다는 사실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우리가 가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있었어요. 형, 우리 언젠가 꼭 성공하자. 그래,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난 축구선수 될 거야. 형은 축구선수 돼서 TV에 나오고 난 의사 돼서 형 무릎 고쳐줄 거야. 약속이야?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씩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밤이면 단칸방 형광등 아래에서 동생은 공부를 했고 저는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축구부에서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실력도 좋았고 그만큼 체력도 체격도 받쳐줬습니다. 너 이대로만 하면 프로 갈 수 있어. 코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장비값, 합숙비, 원정비, 돈이 필요한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새 운동화도 사주고 필요한 장비도 바로바로 사주셨죠. 심지어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주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부모님이 없었어요. 낡은 운동화를 계속 신었고 훈련복도 몇 년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원정 경기를 갈 때면 식비를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갔죠. 다른 친구들이 용돈으로 고깃집에서 밥을 먹을 때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니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 너 이번 주말 원정 경비 못 낸다며? 합숙비도 밀렸다는데 되겠냐? 그런 말을 듣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하교 훈련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쓰다 보니 점차 피로가 누적됐어요. 그러니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죠. 경기 중에 실수를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주전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지고 말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평생 축구만 한 놈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겠어 뭘 하겠어. 고졸로 살기 싫으면 죽기 살기로 뛰라고. 알겠어?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분하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훈련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좌절감이 커져갔어요. 가난이 꿈을 가로막는구나. 그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죠. 동생은 그런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훈련장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가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저를 버린 부모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렸을까? 만약 부모님이 계셨다면 나도 다른 애들처럼, 아니, 쟤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내 저는 대회 명단에서조차 빠졌습니다. 아휴, 이번엔 네가 낄 자리가 없네. 감독님의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길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요. 결국 저는 축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만류했어요. 형, 진짜 그만둘 거야?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했잖아. 그만둘 거야. 이제는 축구를 하는 게 괴로워졌거든. 괜찮아. 다른 길을 찾으면 돼. 나는 비록 샛길로 빠지게 됐지만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가 돼. 그게 우리 둘의 약속이었잖아. 동생은 제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축구공을 차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그만둔 뒤 저는 졸업과 함께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낼 형편도 안 됐고 감독님 말대로 평생 축구만 한 터라 뒤늦게 공부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성인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했기에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집도 없고 연줄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고졸 학력에 특별한 자격증 하나 없는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월급날만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그 다음엔 택배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박스를 나르며 계단을 오르내렸죠. 다리는 퉁퉁 붓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축구로 단련된 체력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어요. 여름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엔 칼바람 속에서 일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죠.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제 목표였어요.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동안 쉬어야 했어요. 당장 수입이 끊기니 막막했습니다.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일을 못하니 돈 들어올 데가 없었죠. 그날 밤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포장마차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니 붉은 천막 아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과 지글거리는 부침개가 눈에 띄었어요.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손님들을 보는데 그 풍경이 왠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빈자리에 앉아서 라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주인 아저씨가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내오셨어요. 계란도 동동 떠 있고 파도 송송 썰려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죠. 라면을 한 입 먹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학생,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따뜻한 거 먹고 힘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가서 라면이나 우동을 먹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화장실에 가신다면서 제게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 사이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받았습니다. 소주 한 병하고 계란말이 주세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계란도 있고 재료도 있었어요. 저는 프라이팬을 꺼내고 계란을 풀어서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에서 자주 하던 음식이라 제법 먹음직스럽게 나왔어요. 계란말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주인 아저씨가 돌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실까봐 저도 모르게 그만. 아유, 아니에요. 고마워요. 와, 근데 계란말이 진짜 잘 만들었네. 요리한 경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옛날에 조금 해봤던 거라서요. 이야, 이게 은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모양도 예쁘고 노릇노릇 잘 만들었네. 학생, 혹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갑작스런 주인 아저씨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회였어요. 아직 막일을 하기에는 몸이 온전치 않은 상황인데 생활비가 더 떨어진 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포장마차 일을 돕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주문을 받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대하는 것 하나하나가 새로웠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일이 재밌었어요. 술 한 잔 기울이는 손님 이야기를 들어주고 뜨거운 국물 한 그릇 내오며 맛있게 드시라고 건네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웃게 하는 기쁨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동생을 잊지 않았어요. 고아원을 나왔지만 동생을 향한 마음은 여전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고아원을 찾아가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이라 선생님들도 의대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갈 때마다 고아원 아이들과 나눠 먹으라고 이런저런 간식을 사들고 갔어요. 문제집 사라고 동생에겐 용돈도 따로 쥐어줬죠. 버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동생에게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도 힘들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고마우면 너는 꼭 꿈을 이뤄라. 알았지?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 될게. 그렇게 말하는 동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게 좋았어요. 제가 고원을 나온 후에도 동생과 제 관계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이 찾아왔어요. 수능 전날 밤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나 몸이 안 좋아. 병원 갔는데 독감이래. 약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동생은 고열과 기침 속에서도 시험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어요. 형, 나 다 망쳤어. 그날 저는 시험장 앞에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축 처진 어깨로 나와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 때문에 동생도 곧 고아원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재수를 하려면 살 곳도 학원비도 필요했죠. 형, 나 공부 그만둘래. 형처럼 빨리 돈 벌어야겠어. 동생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만류했습니다. 동생만큼은 저처럼 상황에 밀려서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학원비도 내가 낼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알았지? 제가 사는 곳은 허름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침대 하나 더 들여놓으면 충분히 둘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낮에는 포장마차 재료를 사러 시장을 다니고 밤에는 일하면서 동생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1년 동안 악착같이 공부했고 저는 옆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지만 동생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간단한 도시락을 만들어 놨어요. 계란말이 한 줄,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별것 아니었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죠. 저는 포장마차 일을 하러 나갔고 동생은 학원에 갔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받았고 동생은 방에서 복습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 들어오면 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하루 동안 공부한 내용이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당시를 떠올리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동생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큰 힘이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넌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합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는 동생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니 정말로 동생의 수험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형 고마워. 형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고생했다 준호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동생을 꽉 안아줬습니다. 제 품에서 동생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합격을 계기로 저도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의 포장마차를 도우며 일했지만 이제는 제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주인 아저씨도 독립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자네는 손님 대하는 것도 좋고 음식 솜씨도 있어. 이제 자네 포장마차 하나 차려봐. 그렇게 저는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포장마차와 똑같은 걸 하면 경쟁이 안 될 테니 메뉴를 차별화했어요. 저만의 특제 양념으로 만든 떡볶이, 색다른 재료를 조합한 김치찌개, 얼큰한 잔치국수까지. 그렇다 보니 안주가 맛있다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님과 정을 나누는 스타일로 장사했어요. 혼자 오신 손님께는 말벗이 되어드리고 힘들어 보이는 손님께는 조용히 안주를 하나 더 챙겨드렸죠. 그러다 보니 점차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밤에는 장사를 하고 새벽엔 재료를 사러 시장에 다니고 낮에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장사가 잘 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경제적 안정이 찾아왔어요. 이제야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구나 싶었죠. 그 사이 동생은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다행히 학비 부담은 덜 수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대학에 가서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계속 보탰습니다. 병원 실습으로 바쁠 때면 제가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동생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동생이 의대를 졸업하는 날이 왔어요. 졸업식장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단상에 오른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학위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리고 여리던 동생이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마워. 동생이 저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 무렵 저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점포 하나 차리세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언제까지 포장마차만 할 거예요? 그 무렵 단골 손님들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역시 번듯한 제 가게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점포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테이블 6개 정도는 놓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간판을 다는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 첫 집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당은 음식맛과 인심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점심때면 직장인들이 줄을 섰고 저녁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벽면에는 손님들이 써준 감사 메모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기가 우리 가족 단골집이에요. 그런 글귀들을 보면 정말 보람 있었어요. 이제야 조금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된 동생과 식당 사장이 된 저. 가끔 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씩 주고받으며 동생과 저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형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난 없었어. 형은 내 은인이야. 아마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말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어요.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나 결혼할 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근데 그 집이 재벌가야. 그래서 좀 부담됐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 축하한다. 재수 씨는 언제 만날 수 있어? 다음 주에 식당으로 데려갈게. 재벌가라는 말에 순간 멈칫했지만 동생이 좋다니 저도 아무렴 좋지 싶었어요. 다음 주 약속한 대로 동생이 아내 될 사람과 함께 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에게 은인 같은 분이시라고요. 예비 재수 씨는 수수하고 밝은 느낌의 여성이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편안했어요. 오빠가 항상 말했거든요. 형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요.
재수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속 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묘하게 낯이 익어서요. 글쎄요. 그동안 워낙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서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수 씨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때는 웃고 넘긴 일이 설마 훗날의 일을 암시할 복선이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동생은 몇 달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재벌가답게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동생이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신부도 아름다웠고 하객들도 화려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동생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형, 오늘 와줘서 고마워. 형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야. 아유,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동생은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 역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생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마침 그날은 휴무일이었어요. 저녁 일정도 특별히 없었죠. 그런데 동생이 만나자고 한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형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때 간단히 인사만 나눴는데 대체 무슨 일로 저를 보자는 걸까 싶었어요. 동생도 이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동생이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괜스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두근거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어요. 긴장하지 마. 그냥 인사하러 가는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보내준 주소지에 도착하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저택이 있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 그 가운데 우아하게 솟아오르는 분수, 대문을 들어서자 하얀 대리석 계단이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이곳이 앞으로 동생이 살아갈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에 모든 게 새삼스럽게 보였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동생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저는 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동생 아내와 장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의 장모님은 품이 있고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단정한 머리에 우아한 옷차림, 온화한 인상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유심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띠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후 처음 뵙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생이 맞은편에서 저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동생의 표정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사위의 고아원 동기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호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어요. 그렇군요. 사위 말로는 여러모로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친형제 같은 사이라 서로 잘 챙겨준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동생 아내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었고 어색한 침묵을 견디며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죠? 2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원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대답했는데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생 부부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동생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변하자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뭔가 잘못 말한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 남편에게 전처소생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어릴 때 2돌도 안 됐을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들었어요. 나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들은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동생의 장모님은 천천히 3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회사가 이만큼 크지 않았다고 해요. 공장 하나로 겨우 직원들을 먹여 살릴 때였죠. 남편은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지키면서 직원 한 명 한 명을 챙기고 거래처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처분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대요. 공장 근처에 집을 얻고 공장과 집을 오가면서 직원들 식사도 챙기고 자잘한 일들을 처리했다고 해요. 아이가 돌도 안 됐을 때였는데 업고 다니며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드나드는 외부인이 많았다고 해요. 공장 직원들도 자주 들렀고 거래처 사람들도 가끔 왔고 동네 사람들도 드나들었죠. 그땐 지금처럼 보안이나 경계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봄날 오후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평소처럼 곤하게 자고 있는 아이를 두고 전처분이 공장에 뭔가를 전달하러 잠깐 집을 비웠다고 해요. 10분, 아니 15분도 안 걸렸을 거래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었대요. 이불은 그대로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전처분이 미친 듯이 아이 이름을 부르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남편도 급히 달려왔죠.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직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밤새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고 해요. 처음엔 돈을 노리고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닐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대요. 신문에 광고도 내고 전단지를 수천 장 뿌리고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단서도 없었어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어느새 그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이 전처분은 아이를 잃은 죄책감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내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자책하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아이를 잃은 지 딱 2년 만이었대요.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생과 동생 아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와 아내를 잃고 몇 년 동안 상실감에 빠져 지내며 일만 붙잡고 살았대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를 만났죠. 저도 처음엔 그 사람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됐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지. 그 사람은 저와 함께 새 삶을 꾸리면서 조금씩 일어섰어요. 사업도 키웠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죠.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엔 아직도 그 아이가 살아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에게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우연히 당신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요. 동시에 오래 묻어뒀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잃어버린 그 아이가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이를 통해 당신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딱 지금 당신 또래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 역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쉬운 듯 덧붙여 말했습니다. 남편 젊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연이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나서 사진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도 제 기억 속 얼굴은 생생해요. 당신 웃는 모습이 꼭 젊은 시절 그 사람 같아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동생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뵀을 때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그제야 동생 아내가 저를 보고 어디서 만난 적 없느냐고 물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동생 아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는데 엄마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빠와 똑 닮았다는 걸요. 눈 모양이랑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게 정말 아빠랑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 아이일까?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일까? 그 질문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죠.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지난 세월 동안 품었던 모든 감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순간 여러 생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어요. 손님을 대하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결과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형. 친자가 맞대. 형이 장인어른의 친아들이 맞다고.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형한테 아버지가 계셨어. 형을 찾던 아버지가 계셨다고. 동생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넘게 끊겼던 인연이 극적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다시 대저택을 찾았습니다. 동생의 장인어른, 아니, 제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죠. 현관 앞에 서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곧 문이 열리고 회색머리의 남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허공에서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동생의 장인어른, 아니, 아버지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네가 그 아이냐?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꽉 끌어안으셨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저 역시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이, 그 긴 세월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동생 부부와 동생의 장모님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아버지가 그간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널 잃고 아내를 잃고 나만 살아남은 게 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기억을 묻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길을 가다가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가던 길을 멈췄어.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닐까 싶어서. 아이를 업고 가는 엄마를 보면 너를 안고 재웠던 기억이 떠올랐지.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부모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원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림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림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부모가 있었고 저를 찾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지만 그래도 살아서 만났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이제라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서로의 눈물이 섞이며 과거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렸습니다. 재회 이후 동생과 저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동생이 아니라 처남이 된 셈이었죠. 형이 아니었으면 난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야. 네 덕분에 난 아버지를 찾았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하더군요. 제가 지켜준 동생이 제 가족이 될 줄이야. 고아원에서 만난 그 작은 아이가 제게 아버지를 찾아줄 줄이야. 세상은 참 크고 또 놀랍도록 좁습니다. 동생과 저는 힘든 시기를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완성해줬습니다. 30년 동안 돌고 돌아 결국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